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느냐. 물론 최근에 와서 지지도의 상승폭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한 것에 비해서는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그다음에 전세 대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의 실책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국민의힘을 찍거나 윤석열 후보를 지금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가 아니더라도 0.7% 정도의 표 차이를 내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집값 하나로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들이 쏟아냈던 발언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바뀌기를 원했고, 또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거래가 활발해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켰고, 가격은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시장이 살아나면은 거주를 좀 이전해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동산 정책은 기조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양도세, 취득세나 종부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메시지를 주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런 메시지는 오지 않고 그저 빌라 왕사태나 아니면 GS 사태를 가지고 적을 만들어서 혼내주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기조에 대통령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걸 원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된 원희룡 장관이 대선 때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고요. 그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나. 그래서 전리품 쪽으로 국토부 장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국토부 장관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정치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국토부 장관에 앉으면서 이 나라의 경기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 2년을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순살자인이 아파트가 무너졌느니 하면서 GS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기업들은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을 이렇게 때려잡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점점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되었죠. 또 빌라 왕사태가 일어나니까 전세 사기다 어쩌다 하면서 빌라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다 전세 사기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기업을 악마화시키고 또 빌라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전세 사기범으로 몰아가면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장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했죠. 2년 동안 빌런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시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PF나 들이 대출로 인해서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공급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급할 사람들은 없는데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유튜브 구독자 수나 늘리려고 장관이 유튜브를 찍고, 그동안 저쪽 당의 당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장관으로서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장관이 지난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브리핑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은 지난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지난 정권이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집권 여당의 장관을 왜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야당과 싸워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인기를 얻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따라서 야당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법이야 검찰을 갖고 있어서 형량을 이야기하고 범죄를 이야기하다 보니 야당과 다툴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도 정책 기조를 가지고 여당과 싸우고 또 국방부 장관도 정책 기조를 가지고 야당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은 정책 기조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정략적인 다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 장관이 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지도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 해놓은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대기업을 악마로 만들고 빌라 공급자를 전세 사기범으로 만들어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해결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결은 주었습니까? 저기 나쁜 놈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정부가 해결해 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해 놓은 주거가 없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이 되면 어떻게 부메랑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후임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2년 동안 해놓은 거 하나도 없는 정치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후임은 그 전에 했던 정치인이 싸질러 놓은 이 사고들을 수습하기 바쁠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쉽지 않은 장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2년 동안 했어야 될 것들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장관은 굉장히 힘든 장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개월밖에 안 남은, 적게는 4개월에 길게는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부담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여당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반드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고 지금까지 정책적인 메시지를 남겼어야 되는데 장관이 한 것은 유튜브 몇 개 찍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취소한 거, 남을 비난한 것밖에 없죠. 저는 과연 보수의 생각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야당하고 싸웠으니까 보수 아니냐. 그런데 남하고 싸우면 내 편입니까? 이의제의라는 얘기도 있죠. 오랑캐끼리 싸우게 한다고. 오랑캐가 오랑캐랑 싸웠다고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였을 때 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차고지 증명제, 도민 고용 80% 할당제, 입도세 추진,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 렌터카 총량제, 신재생 에너지 100%. 자, 이것은 민주당의 정책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입니까? 어느 당에서 나온 도지사가 했던 공약일까요? 제주도를 다스리는데도 이런 좌파적인 정책을 썼던 사람이 우파의 대통령이 되면 우파의 정책을 쓰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 했던 많은 일들이 도지사 때 했던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속을 위해서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죠. 태양광 때문에 지난 정권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100% 채우겠다고 했던 사람은 원희룡 장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광 때문에 제주도 전체가 블랙아웃이 될 뻔했고요. 제주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정책의 실패를 뒤로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잡겠다고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나오는 거죠. 저는 저쪽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후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좌파 정책을 쓰면서 저 사람이 더 좌파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좌파 정치인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집니까? 기대했던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대차 3법 국회에서 통과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임대차 3법
무력화시키겠습니까? 적어도 임대차 3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국회와 싸웠어야죠. 장관으로서 싸웠는데 안 되니까 내가 법이라도 바꿔보겠다라고 나왔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를 제주도에 세웠듯이 전 국토에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를 세우고 시공사들을 죽이고 대기업을 죽이고 빌라 짓는 사람들을 전세 사기범으로 몰고 공급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장관입니까? 이게 정책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법을 바꾸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요?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유튜브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유튜브를 했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인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좌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가면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잡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그대로 나온다면,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나가서 이긴다면 원희룡 장관의 능력일까요?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싸웠던 국민의힘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15%, 20% 이상의 차이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겨루어서 10%까지 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고, 잘하면은 지금에 있는 후보로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험지입니까? 원희룡 장관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험지라고 하면서 나가는 이 사람의 태도는 저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살려면 보수다운 후보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어떻게 나라의 인재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 험지인가? 그가 말하는 험지인가? 그가 말하는 스토리인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조금 이름 없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와 겨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가서 5%, 10%더 늘릴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보수의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수 쪽의 정치인으로 있는 한 보수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주도에서 썼던 정책들이 보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고 보수의 메시지를 내고 지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보수에 필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소식 있으면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보수가 이기기를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